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제 채널에 이 토론 프로그램이지만 정치인을 처음 모셨어요. 그러나 워낙 그 산자 위에도 오래 계시고 기획재정위원회도 계시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셔서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정치 중립적인 토론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널리지와 또 방향성 제안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능가하는 우리 김광석 교수님 이 코너에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네요. 골드만삭스가 약간 사람들이 재밌게 GS 이니셜이 GS라고 저도 GS라고 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중인데 아셨네요. 여러분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광재 의원님이 30대가 아닙니다. 30대처럼 보이시지만 이 정도. 네, 오늘 분장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분절화의 시대, 프래그멘테이션, 지구촌 하나의 거대한 지구가 아니라 파편화된 그런 양상,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특히 미중 패권 전쟁과 또 정말 세계 경제의 불안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일단 양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랑 거의 근접한 위치에서 이 군사적 긴장감이 만약에 고조될 때 특히 워낙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긴장감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그 총통은 약간 친미성의 민진당이 됐고, 네. 또는 의회는 이제 친중성의 국민당이 됐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은 TSMC가 지키고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기술 경쟁의 핵심은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로 자체 기술로 3나노를 진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TSMC는 앞으로 5년 뒤면 1.4나노가 되니까 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는 연성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만약 여기서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미국 하원의원이 이랬죠. TSMC를 폭격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TSMC는 대만 경제의 40% GDP에 네. 만약에 TSMC가 어려워지게 되면 전 세계 GDP의 10%가 무너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며칠 전에 네.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과거에는 미국이 반도체를 다 했지만은 지금은 대만에서 90%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더 깊이 물어보니까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본질은 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가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는 연성형 전략으로 가게 될 거다. 네. 다만 항상 대비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를 이 중동에서 오는 게 68%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안보나 에너지 위기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와 에너지 위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TSMC라는 이 반도체 기업이 뭐 을이지만 슈퍼을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조달받지 않으면 경제가 정말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두고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은 조성되겠지만 대만 해협을 놓고 네. 긴장감은 조성되겠지만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뷰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다만 혹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대선을 앞에다 두고 워낙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정치인은 또 정치인답게 내가 당선이 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서로 주려고 경쟁할 것 같고 그때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음으로써 이 타이완 해협을 두고 좀 긴장감은 상당히 고조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경제 보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타이완 해협을 봉쇄시킨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제 대만 국민들도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하나는 총통은 미국, 예. 의회는 중국, 맞아요. 예. 그다음 제3후보는 이거 다 싫어. 우리한테는 젊은이들은 민생이 중요해. 이런 약간 스윙부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아마 파고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파고가 높아질 텐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뭐냐면 총통을 초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성 외교 전략을 할 가능성은 많아지죠. 그러나 아마 파고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네. 기본적으로 공화당 지지자의 70%, 민주당 지지자의 30%가 대외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역시 중국도 약간 유리해지는 걸 가지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약간 파고는 높일 텐데 근본적으로 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또 뭐 워낙 외교 통일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그 다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쨌든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날 때의 대응 전략이 좀 다를 것이고 전쟁은 안 날지라도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 같은 게 고조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좀 격돌한다거나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에 표지가 매우 인상적인데 제가 이거 표지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대응 전략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사실은 절대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일즈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긴장감, 군사적 긴장감에 뭔가의 특단의 대응 전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하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마련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예.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국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하나는 저는 국가를 지키는 힘은 네, 하나는 기술, 네, 하나는 에너지, 네, 그리고 하나는 안보와 평화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특히 지금은 AI 기술 전쟁이라고 볼 때 결국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HBM 같은 경우가 칩을 양산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거다. 과거 미국이 럼스펠드 국무장관, 국방장관 메모를 보면은 네, 북한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것에 회의를 하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국에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죠? 우리를 지키는 거는 마치 TSMC가 대만을 지키듯이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이 있냐. 저는 그게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반도체 역량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이 앞으로 중국이 시장을 개방 안 한 게 하나가 금융이고 하나가 통신이거든요. 네. 근데 통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화웨이 같은 걸 배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스타링크나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 6G가 만나는 이런 기술 동맹을 한편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6%를 수입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만 앞해협으로 약 중동 에너지 68%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오픈 AI를 개발한 샘 알트만이 다보스 포럼에서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지금에 쓰는 전기의 1000배가 필요할 거다. 네.
그러면 당장에 대만 해협에 위협이 왔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 거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0배가 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이게 두 번째 에너지. 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안보는 아웃소싱이 없잖아요. 한 번 전쟁이 터지면 끝이거든요. 그렇네. 이때 예, 얼마나 예. 이 압력밥솥에 압력을 빼는 이런 긴장을 줄이는 거를 하나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중요하고 네. 제가 이거 여시제 했을 때 우리가 한 2년간 연구를 했는데 주변 국가가 절대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우리만의 무기 체계는 뭘까? 아, 그런 연구를 꽤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게 드론과 통신을 그죠? 스타링크라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군집 드론 아,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요번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한 1200만 원짜리가 거의 6억 원짜리 전차를 깨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안보 부분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교죠. 아,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네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치적으로 말씀 나누는 게 아님을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치적으로 하는 의도는 1도 없고요. 정말 누구든지 어느 당이든, 정말 보수 쪽에서도 뭐 나와서 좀 이런 합리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나오셔도 좋으니까 지금 말씀을 이제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나 저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노파심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광재 TV 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네. 광재 TV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대부분의 것들이 물론 정치인 것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저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결국 교육에서 나온다. 네. 한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 이게 저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는요, 정말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혹은 경제 정책을 계속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예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뭐 잠재 성장률도 계속 둔화하고 그 다음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라 살림을 고민할 거라고 한다면 교육 예산이나 R&D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제 느낌상 지금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음으로써 이런 긴장감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입니다. 예산 이번에 계획한 걸 보셨을 때 어떻게 혹시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특히 뭐냐면 R&D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를 7월 달 회의를 한 다음에 9월 달에 그걸 2달 만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 IMF가 왔을 때도 그렇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우리가 R&D 투자를 늘렸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사람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사람이라는 건 거의 뇌가 붙어야 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카르텔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도둑놈인가? 사실 연구자라는 것은 자율성과 창의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은 좀 저는 아주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국가의 R&D를 우리가 약 30조 정도 쓰는데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어요. 대략 약 한 5만 건 정도를 합니다. 네. 과제 수가 너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률이 97%예요. 이런 건 없거든요. OECD 같은 경우 성공률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도전적 과제에 돈을 좀 더 몰아주고 그리고 뭐냐면 또 우리가 기초적인 연구를 해나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자들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난 정부에
원자력 연구 그 예산 깎았다고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고 거의 6조면은 그래서 이번에 6천억이 보강돼서 5조 4천억이 깎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석박사 특히 이공계 출신들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공학대학원 소속 교수님들하고 식사할 때 요 주제로 질문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손에 잡히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 예산을 줄였을 때.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핵심 인력들이 가방 싸들고 집에 가야죠. 라고.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진짜 이 학생들이,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고급 인력이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입이 있었는데 순간 집에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는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되게 아쉬웠었어요. 이 연구부의 상당수가 그 이공계 출신들의 그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구 활동이 상당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네, 거기부터 많이 들어가요. 그럼 좀 아쉬웠었고요. 또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계속 떠오르는 저의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근래 들어 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주장했었는데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왔어요. 교통사고가 많아요. 근데 신호위반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못 타게 할 겁니까? 신호위반을 줄이게 할 겁니까? 카르텔이 만약에 문제가 돼요. 그럼 카르텔을 없애야지 왜 R&D 예산을 줄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사실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카르텔 얘기하면 카르텔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더 확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 학과 인력을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60명인데 스탠퍼드 대학은 800명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일어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돈을 R&D 예산을 자르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까 지금 반도체 학과 포기하고 지금 의대로 가면 이러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네네. 꾸준한 투자라는 것을 그런 국가라는 걸 좀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그 청와대 있을 때 R&D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R&D를 할 때 그 세계적인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 이 세계 최정점의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거를 국가적 R&D 과제로 하는 거는 그건 점핑업이 되는 거죠. 네네.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예산을 조정했다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카르텔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전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정치적 비판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정책이든 비판적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홍콩 엑소더스입니다.